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아니 우리가 밥 먹고 자고 출퇴근하는 하루 24시간 내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전국 곳곳에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들이죠. 어렸을 적에 종종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난 소방대원이 될 거야 라고 하면 호기롭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꿈에 도달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 멋진 이름 뒤에 목숨을 내건 위험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모든 소방관 대원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건 파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7분. 어두운 밤, 고요한 시간의 정막을 깨고 서울 서부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실 이런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장난 전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또 혹시라도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두가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고를 발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칫하면 화재가 대형으로 번지기 십상이고요. 이날 신고한 사람은 홍제동 다세대 주택 2층에 살던 한 세입자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이제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우연히 저 건너 빨간 벽돌집 1층에서 연기가 나는 걸 목격한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잠시 후 서부 소방서를 비롯해서 인근 소방서까지 합세를 했고 총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관 46명이 출동합니다. 제 시간에만 도착을 한다면 충분히 화재 크게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들은 장애물에 막히게 됩니다. 진입을 하려는데 이 주택가 골목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한 거예요. 저 앞에 지금 불이 난 현장까지 고작 150m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 차를 다 뚫고 소방차가 진입하는 건 불가능했죠. 결국 소방관들이 차에서 다 내렸고 소방호스 12개를 연결한 후에 20kg가 넘는 장비를 직접 들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화재는 이미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어요. 막 창문 밖으로 불길이 무섭게 솟구치고 있더라고요. 대원들이 소리를 쳤죠. 사람부터 구해야 돼! 몇 명 있는지 확인해! 다들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했고 그렇게 시작한 지 5분 만에 천만다행으로 이 집에 있는 주인과 세입자들까지 총 7명이 무사히 대피하게 됩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울부짖어요. 아이고, 제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집주인 중년 여성 A씨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32살 최 씨가 지금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막 발을 동동 굴러요. 대원들이 바로 가서 안심을 시켰고요. 구조 1팀에 속한 3명의 대원들이 다시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집안에 아직 불길이 있었어요. 구조만 하고 불을 잡은 건 아니니까 내 생명을 구해야겠다라는 일념 하에 수색을 이어가는데 이상합니다. 안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조 1팀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자 집주인 A씨가 막무가내죠. 분명히 아들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원들도 잠깐 고민을 하다가 직업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 이걸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구조 1팀을 포함한 총 7명의 소방관들이 다시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안에 내부 온도가 너무도 뜨거웠어요. 게다가 화염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대원들은 안방, 화장실, 주방까지 꼼꼼히 살폈죠. 근데 여전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권대원을 포함한 2명의 소방관이 보일러실을 확인하기를 자청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고 오겠다. 사실 아직 거긴 수색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지하로 향했죠. 이후 대원들은 계단 내려가는 곳,
보일러실까지 모두 살폈어요. 여전히 최 씨는 보이지 않아요. 다들 여기까지만 해. 이제 나가자. 새벽 4시 17분 대원들이 포기를 하고 지하실을 빠져나오는 순간 쾅!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가 노후된 건물이라 불길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건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당시 내부에 있던 7명의 대원들은 모두 건물에 매몰되었죠. 그 외 다른 대원들도 날아온 잔해에 맞아서 부상을 입고 쓰러져요. 지금 눈앞에 폭삭 무너져 있는 건물 앞에서 현장에 있던 모든 대원들은 망연자실했고 울부짖었습니다. 동료들을 구해야 해요. 자, 바로 정신을 차리고 밖에 있던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건물 안에는 이미 유독가스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매몰되어 있는 그 대원들이 착용한 산소통이 한 25분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작업을 하러 들어갔지만 이것조차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몰된 대원들의 목숨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 대형 사고의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과 수도권 각지의 11개 소방서에서 약 250여 명의 소방관들이 빠르게 모여들었어요. 이 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대한 콘크리트였죠. 지금 사람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중장비를 동원할 수도 없고요. 애초에 길목에 그 불법 주정차된 차 때문에 중장비도 접근도 힘들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방관들이 삽과 곡괭이 들고 직접 구멍을 뚫기 시작했죠. 그때가 이제 눈이 막 오는 그런 영하의 날씨였는데 다들 땀을 뻘뻘 흘리며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50분 만인 새벽 5시쯤 다행히도 현관 쪽에 있던 한 명의 동료를 구조하게 돼요. 너무 기쁘죠. 근데 대원들은 기뻐할 새도 없어요. 다시 구조에 집중했습니다. 아직 6명의 대원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작업이 이어졌고 어느덧 아침 7시가 되는데요. 아까 첫 번째 대원 구조하고도 지금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한 사람 정도가 기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지하 통로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바닥을 기다시피 돌아다니면서 동료들을 찾아 나섰죠. 그렇게 30여 분에 걸친 작업 끝에 7시 34분입니다. 가장 먼저 이승기 소방관을 구조했어요. 그리고 3분 뒤 김기석 소방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곧바로 박준우 소방관, 박동규 소방관, 장석찬 소방관과 박상옥 소방관까지 모든 6명의 대원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들은 모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아주 위중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구조를 했다는 기쁨도 잠시 6명의 앞에 발견된 대원까지 총 7명이 모두 들것에 실려서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의무가 남아있어요. 집주인 아들 최 씨를 아직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1시간 30분가량 구조가 추가로 더 진행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왜 최 씨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막 다들 답답해하고 있고 막 이제 신체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집주인 A씨, 최 씨 어머니가 좀 쭈뼛쭈뼛 뭐하네 하면서 소방대원에게 다가와요. 아유, 제 아들이요. 이미 외삼촌 집에 가 있다네요. 이걸 죄송해서 어째? 이 사실이 현장에 있는 대원들에게 전달되었고요. 순간 정막이 흘렀어요. 또한 그 말을 전달한 대원은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대성통곡을 토해냈고요.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을까? 나는 원칙을 지킨 것뿐인데 라는 생각이었겠죠. 아침 9시 28분이 되어서야 모든 구조작업이 종료됩니다. 밤샘 작업으로 지친 대원들은요. 피곤함보다는 허탈함과 충격에 빠져서 말없이 한참 고개를 숙이고 현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앞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다던 그 아들 최 씨가 사실 이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런 아들 찾으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7명의 소방대원들 중 6분이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정말 비극의 연속이었죠. 사건 당일 방화범 최 씨는 바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분노였다고 진술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새벽 2시 반에 최 씨가 만취 한 채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넌 이제 나이도 다 처먹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먹고 다닐 거냐? 야단치고 잔소리했죠. 잠시 후 두 사람의 말싸움이 이제 좀 더 격해졌는데 그러다가 이게 몸싸움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상 거의 아들 최 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가까웠고요. 이때 어머니는 때리는 아들을 피해서 위층에 새들어 살던 부부의 집으로 몸을 잠깐 피하게 돼요. 그러자 최 씨는 어머니가 사라졌잖아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홧김에 방에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를 탁 갖다 대더니 불을 붙입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이 붙으면서 약간 사람은 순간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잠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신문지에 불이 붙으면서 확 이게 종이를 확 태워버립니다. 그 놀란 최 씨가 짚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죠. 이후에 불이 이불로 붙더니 예상보다 빠르게 막 번지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최 씨가 덜컥 겁에 질리더니 우물쭈물하다가 그대로 둔 채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지 혼자 친척 집으로 그냥 도망간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던 이제 집주인이자 엄마 A 씨는 일단 피신을 했지만 우리 아들 갇혀 있습니다 라고 애원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 6명의 무고한 소방관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검찰은 범인 최 씨를 방화죄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폭행한 죄도 물어서 존속 상해 혐의로도 기소를 합니다. 이제 맘 같아서는 소방관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지만 사실상 좀 힘들죠.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사고에 의한 죽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고 자체가 어쨌든 화재로 발생한 거니까요. 어쨌든 재판을 거쳤고요. 결국 범인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요. 네, 놀라셨죠? 보니까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줬다고 해요. 그가 1989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3차례나 입원한 그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걸 무시할 순 없죠. 그럼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분통 터지냐고요. 여러분,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홍제동 방화 사건의 비극은요, 결론적으로는 한국 소방계를 180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 당시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상당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도 그날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뭐 입고 있었는 줄 아세요? 방화복이 아니라 거의 우비와 유사한 소재인 방수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걸 입고 들어가냐? 예산이 부족해서 개당 120만 원인 방화복 대신에 개당 8만 원짜리 방수복이 지급된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장비 중에서도 옷은요, 이분들의 안전, 목숨과 직결되는데 지금 돈 때문에 8만 원짜리 준 거예요. 결국 홍제동 방화 사건의 비극으로 인해 열악한 그들의 근무 조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 비난이 쏟아졌죠. 결국 이런 관심 때문에 소방국이 뒤늦게 저희가 방화복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발견돼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방관은 24시간 맞교대로 격일 근무를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소방관 한 명이 책임져야 되는 시민의 수가 2,000명 가량입니다. 물론 이건 단적인 비교지만 하루 풀로 일하고 쉬고 하루 풀로 일하고 쉬고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가면 누구든 지치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제동 방화가 있었잖아요. 바로 다음 날에도 소방관들은 다시 현장에 출동했다고 해요. 지금 눈앞에서 동료도 잃었고 부상도 입었죠. 근데 대체할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나간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 불을 끄려고요. 결국 이런 처우도 개선이 되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소방 근무 시스템이 24시간 맞교대가 아니라 3교대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지금 시대에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그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비극이 터지고 나서야 개선된 겁니다. 한편 사건이 벌어지고 이틀이 지난 3월 5일에 순직 소방관들의 합동 연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분향소에는 3일 동안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들의 가는 길을 애도했어요. 소방장 박동규, 소방교 김기석, 소방교 김철옹, 소방사 장석찬, 소방교 박상옥, 소방사 박준우. 그날 이제 분위기는요. 너무도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비통한 울음이 퍼졌고요. 또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대원들의 서글픈 눈물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료 소방관이던 이성촌 소방관이 마지막으로 영정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는 소방관 하지 말고 편안한 안전한 직업 해. 오늘 사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마지막으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 고귀한 사명감으로 목숨을 걸고 현장에 들어가는 위대한 소방대원들. 그들의 노고를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에 깊은 미안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소방관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좀 더 남다른 사회적인 관심과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홍제동 방화 참사로 순직하신 6분의 소방관들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죠. 사실 이 성범죄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증거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증거보다는 증언에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돔이나 정액이 발견됐어요. 성폭행의 증거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것만으로 이게 정상적인 성관계였는지 아니면 성폭행이었는지 쉽사리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만큼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을 해서 전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아주 끔찍한 사건이 곡성에서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몇 년 전이죠.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사업차 잠시 이곳에 머무르고 있던 A씨에게 갑작스럽게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한 여성이 찾아오더니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해요. 당신이 내 조카 성폭행했잖아! 큰 소란이 일어났고 A씨는 황당하죠. 하지만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헛소리를 하나? 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고 경찰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뜬금없게 들리던 헛소리, 당신이 내 조카 성폭행했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A씨는 피의자로 지목을 당했고요.
2016년 11월 30일, 1년 후에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됩니다. 일단 그 A씨의 구속 소식을 듣고 그의 딸이 아버지를 찾게 되는데요. 너무나 억울했던 A씨는 나는 그 조카라는 피해자 얼굴도 모른다. 일면식이 전혀 없다라고 막 설명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A씨의 항변은 묵살됩니다. 딸과 가족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이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법원에 재검토를 해달라라는 걸 신청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현장 검증도 신청하게 돼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현장이 너무 멀어요. 이 두 이유로 두 개 다 모두 기각해버립니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구속이 되고 나서 1년 4개월 만인 2017년 3월에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그 조카, 그녀는 누구일까요? 2015년 12월 30일 곡성의 빌라로 돌아가서 그날의 사건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외지인으로 묵고 있었던 A씨는 타깃이 되었습니다. 당시 A씨가 머무르던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50대 여성, 그녀가 A씨를 타깃으로 지목하게 된 거죠. B씨라고 할게요. 그녀를. B씨, 그녀는 2급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조카딸 C양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 그러니까 고모 B, 조카 C예요. 그녀의 주장은 이 A가 우리 조카딸 C양을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집과 모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고 일단 C양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C양도 네, 제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C양이 사건 경위를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진술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때 C양이 2급 지적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죠 라고 당연히 받아들였고요. 그 진술을 그대로 채택해버립니다. 그래서 C양이 네, 저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무고한 A씨는 징역 6년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모두가 A씨가 범인이야 라고 몰아가고 있을 때 그의 딸만이 결백을 믿었다고 합니다. 수사가 도저히 이상해, 미흡해. 그래서 혼자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임산부의 몸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게 되죠. 막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던 딸이 이상한 걸 또 발견해요. 그 C양이 A씨가, A 아저씨가 성폭행을 날 여기서 했다라고 지목된 모텔이었습니다. 이 모텔에는요, CCTV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그 CCTV,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어간 정황이 있는 어떤 CCTV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이게 모텔 안에만 CCTV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다수의 CCTV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단 한 군데의 CCTV도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건은 제보자 또는 PD수첩에서도 이미 다뤄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PD수첩이 수사 관계자한테 당신들 이거 CCTV 안 걷어가지 않았냐 라고 알리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미 모텔에 연락을 했다. 근데 CCTV 저장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당연히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모텔의 주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난 경찰이랑 통화한 기억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모텔의 CCTV 저장 기간은 일주일이 아니라 4개월이었어요. 충분히 A씨가 진짜 범인이었고 성폭행이 일어났다면 CCTV 확인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이었던 거죠.
경찰은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게 드러납니다. 또 딸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피해자라는 C양의 말에도 모순이 많았습니다. 먼저 C양은 저 A 아저씨가 나를 차로 데려가서 성폭행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 차량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못하는 겁니다. 또 A씨가 지난번에 나를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했다라고 한 날이 있었어요. 어떤 날에, 이 날에 18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18일날 나를 가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모텔은요 내부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게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대를 알아내서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정작 A씨는 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지금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날에 우리 아버지가 아예 이 동네에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도로 CCTV 그리고 톨게이트 체크 내역 이런 게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의견을 묵살했죠. 이게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당 시간대에 정확한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CCTV를 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럼 A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금세 추정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수사기관은 C양의 진술이 이미 있었고 우리는 범인 거의 정해놨어 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일단 이 C양의 진술 과정에서 전문가에 따르면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근데 C양의 진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조사자가 또는 경찰이 어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범인을 정해놓고 유도 질문을 했다면 꼼짝없이 경찰의 방향대로 범인이 특정 지어지는 겁니다. C양이 비록 지적장애이긴 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말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양이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서는 이건 지적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걸로 연결지어버렸죠. 그 외에는 모두 유도 질문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말 답답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금요사건 파일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사건들은 이제 지적장애 아이가 피해자였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좀 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증거를 찾아서 다니던 A씨의 딸이 마침내 C양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C양과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드디어 사실 저는 당신의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백을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C양이 이때 진실을 털어놓게 된 거죠. 사실 그녀를 성폭행한 사람은 그녀의 고모부였습니다. C양과 함께 살고 있던 그녀의 고모 B씨 기억하시죠? 그리고 B씨의 남편, 고모부. 애초에 A씨가 이 성폭행을 했다라고 신고한 사람도 고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한 사람도 고모였죠. 고모는 고모부와 함께 이 C양을 양육을 했는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는지 조카에게 폭행을 종종 일삼았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고모부는 강간까지 자행합니다. 성폭행이 이뤄진 후에 조카에게 푼돈을 쥐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다시 그 돈은 고모가 가져가게 되죠. C양에게 고모와 고모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모가 이 장애를 가진 C양을 이용해서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범죄를 계획하게 되고 조카한테는 야야 너 경찰들이 물어보면 저 A 아저씨 알지? 저 아저씨가 널 데리고 1년 전부터 모텔 데려갔다고 해.
저 아저씨가 너 성폭행했다고 해? 라면서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걸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장애인 센터나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죠. C양은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고모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양의 진술에는 일관성도 신빙성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C양이 마침내 용기를 내게 됩니다. 사건 이후에 고모 집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A씨의 딸을 만나서 사실을 말하게 되고 2017년 9월에는 A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리고 나는 A씨에게 성폭행 당한 적이 없다. 나를 성폭행한 사람은 고모부다. 라고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 고모랑 고모부가 이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범죄를 계획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고소가 몇 번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 일반인들한테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C양은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고모부 외에는요. 근데 무서우니까 거짓말을 했던 거죠. A씨는 결국 억울한 11개월의 옥살이를 끝내고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2019년 1월 31일에서야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고모랑 고모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고모부는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죠. 좀 생각해보면 피해자 진술도 있고 가해자가 자백도 했고 심지어 친족 간에 벌어진 범죄인데 왜 형량이 6년을 받은 A씨보다 절반도 안 되는지는 제가 잘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여간 진범이었던 고모부는 2020년 5월 27일에 얼마 전이었죠? 만기 출소한 상황이고요. 고모 B씨는 현재 구속영장 실질 검사 후에 구치소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모가 뉘우치기는커녕 이 진실을 밝힌 조카에게 앙심을 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가 있다고 해요. 그 조카한테 야, 너 가서 얘 같이 사는 그 남편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해.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무고 교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되죠. 고모는 이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가 없으면 타당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죠. 오히려 유죄 추정에 의해서 수사와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 수사계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유죄라고 생각했다 라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무죄인 거를 입증하지 않으면 나는 유죄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불과 4년 전, 5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곡성 강간 무고 사건. 이건 정말 누구나 피해자가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더 섬뜩했는데, 그 B씨 고모 부부처럼 성폭행이 증언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물론 성범죄에 증거주의 채택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로지 진술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 방식이 과연 앞으로도 최선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분명 같은 사건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